1949년 3월 김일성은 극비리에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을 만난다. 스탈린 동지, 제가 남조선을 치갔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김일성 동지, 아니 됩니다. 스탈린 동지, 우리는 남조선보다 군사력이 강하고 남조선 내 남로당 세력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조선 인민들이 이승만 친미 정권을 반대해 봉기할 겁니다. 김일성 동지, 북조선은 남조선에 비해 전력이 우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련은 미국과 맺은 협정에 의거해 38선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쟁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남조선이 먼저 북조선을 공격하는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발 승인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당신네 조선과 우리 소련이 경제문화 협정을 체결하고 대규모 군사를 원조해 줄 테니 돌아가시오. 김일성이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했을 때 스탈린은 쉽게 남침을 허락하지 않았다. 구소련의 기밀 자료에 적힌 내용이다. 나 스탈린은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려된다. 38선 일대가 현상 유지되기만을 원한다. 우리는 조선 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소련의 스탈린은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일성이 남침을 하겠다며 찾아왔을 때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대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우리에게 준 뜨거운 환영과 만족한 교섭 결과에 대하여 소련 정부와 스탈린 대원수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소련 인민과 조선 인민과의 영구 불멸한 신선 만세, 영웅적 소련 인민이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이 인민의 친근한 버신 스탈린 대원수 만세. 소련은 조소 경제문화협정을 체결해줬고 대규모 군사원조를 약속한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 역사기록부 부장으로 있었던 최태환 씨. 그게 8,000톤급 배였어요. 거기서 인양된 것이 그 당시 무전기, 그 다음에 대포, 사이드카 이런 것을 보통 한 열차가 11열차인데 하여튼 한 일주일 실려 올랐어요. 당시 소련은 8,000톤급 배에 무기를 가득 싣고 북한에 도착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무기를 실어 나르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니 얼마나 많은 무기가 북한에 도착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소련 스탈린은 상당량의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쉽게 전쟁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자 김일성은 1949년 그 무렵 여러 차례 스탈린을 설득한다. 구소련의 기밀문서 1949년 8월 12일자 기록에 남아있는 김일성의 말과 북한 전략센터 김광인 소장의 설명을 차례로 들어보자. 현재로선 남침 전쟁을 위한 준비 개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남침은 의문의 여지 없이 남조선 곳곳에서 이승만 정권을 반대하는 대규모 봉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개시하지 않으면 북조선 인민들은 의아해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지지와 신뢰마저 잃을 뿐 아니라 조국 통일의 역사적 기회마저 놓치고 만다. 스탈린 동지의 결단을 기다린다. 그 전에 49년 3월부터 김일성과 박헌영이 공동으로 스탈린을 찾아가서 남침하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알려져 있다시피 스탈린이 미국이 개입하면 곤란하다. 왜?
당시에 미소 간의 국력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승산 없는 전쟁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거부합니다. 근데 김일성이 계속 해달라고 평양에서 초대돼서 스티커피를 통해서 계속 그 요청을 하게 되죠. 김일성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스탈린이 전쟁을 허락해주지 않자 김일성은 전면전이 아니면 국지전이라도 하자며 스탈린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당시 평양 주재 소련 대사 슈티코브가 1949년 8월 14일 휴가를 떠나기 전 모스크바로 보낸 보고문 내용이다. 김일성은 남침 문제를 다시 꺼내 조선 문제 해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38선에서의 국지작전으로 옹진반도 점령을 제안했다. 북한이 그곳을 점령하게 된다면 북한의 국경은 반경 120km나 단축된다. 김일성은 그곳을 작전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평양 주재 소련 대사 슈티코브가 모스크바로 보낸 보고문에는 김일성이 국지전으로 옹진반도를 점령하겠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조선반도에서 철수한 이후 휴전선에서 대치하던 남과 북은 1949년부터 1년 반 동안 무려 760회나 충돌했었다. 이런 와중에 김일성은 옹진반도 점령 작전 계획을 소련에 보고했던 것이다. 이 국지전에 대해 스탈린은 처음에는 우려를 표했다. 1949년 9월 24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명의로 조선반도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작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안 되겠다 싶어진 김일성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가 바로 중국의 모택동이다. 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비서를 역임했던 황장엽 선생의 증언. 중국에서 혁명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거기서 고무됐지. 자기도 한몫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모택동에 한테 가서 저러고 스탈린이 한테 가서 저러고 자꾸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요. 모택동은 1949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승기를 잡았는데 김일성은 그런 모택동에게 요청해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부대 2개 사단 약 3만 명을 북한으로 데리고 온다. 이 조선인 부대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9년 여름부터 1950년 초까지 김일성이 데려온 조선인 부대는 실전 경험이 풍부해 6.25 전쟁 당시 주력 부대가 된다. 조선 중앙방송 기자였던 장혜성 씨. 그리고 지금도 이 연변 쪽에 가봐도 그렇고 또 이 조선족들이 사는 그런 데 가기만 하면 어디에 가봐도 매 마을 뒤에는 꼭 이렇게 큰 열사 그런 탑이 하나씩 있는데 그 탑에 가면 다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의 사람은 글쎄 일부 항일전에 죽은 사람들은 있지만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다 6.25 전쟁 때 여기 나와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6.25 전쟁은 뭐 김일성이 창건해 놓은 무슨 인민군이 한 게 아니라 중국 팔로군이 나와서 다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3만여 명의 조선인 부대도 김일성에 의해 조종당하고 전쟁터에서 희생된 역사의 희생자들이다. 그러나 그 당시엔 전혀 그들의 운명을 예견하지 못했으리라.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국제 정세도 숨가쁘게 움직였다. 1949년 8월 소련은 핵시험에 성공하고 1949년 10월 중국은 공산혁명에 성공한다. 국제 정세가 김일성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 소련이 핵시험에 성공하자
김일성은 이때다 싶어 스탈린에게 남침 지원을 더욱 강하게 요청한다. 그러던 중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은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는데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에치슨 라인도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일성과 스탈린이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스탈린은 이 에치슨 라인을 듣고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미국이 태평양 방위선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겠다. 그럼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겠지. 좋아. 김일성이 남쪽을 침략해서 승리를 하면 우리 소련이 미국과의 냉전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잡겠지. 이렇게 판단한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그래서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은 평양 주재 슈티코브 소련 대사에게 한 장의 극비 문건을 보낸다. 나는 김일성 동무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남침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만약 김일성이 나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김일성에게 전달하고 그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길 바란다. 스탈린이 전쟁을 허락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자마자 김일성은 2월 4일 소련 대사를 방문한다. 그 자리에서 김일성은 북한의 보유 사단을 10개 사단 이상으로 증설하는 것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그리고 1951년으로 계획된 소련제 신무기 구매를 1년 앞당겨 줄 것을 소련 정부에 요청한다. 이런 김일성의 요청을 스탈린이 결국 승낙하게 된다. 2월 9일 소련 대사 슈티코브에게 보낸 지심은 김일성을 만나 다음 사항을 전달할 것. 추가적인 3개 사단의 증설에 착수하라. 1951년으로 예정된 무기 지원은 1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다. 이는 김일성이 요청한 바였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북한 전략센터 김광인 소장의 설명. 49년에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스탈린이 그 고문단과 비정규군인 고문단과 공군력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정규군이나 나머지는 못 해주니까 그것은 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김일성으로 하여금 모택동에게 후방에서 원조를 해주겠다는 허락을 받아라. 그러면 남침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50년 3월에 허락을 해요. 남침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스탈린이 전쟁을 허락하면서 6.25 전쟁 준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미 1950년 2월 소련과 중국은 상호 우호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상호 방위를 규정한 그 조약으로 소련과 중국, 북한을 잇는 삼각 군사 동맹 체계가 형성된다. 1950년 5월 13일 김일성은 모택동과의 회담에서 만약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중국도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아낸다.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다.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과 모택동이 협의한 남침 계획의 기본 전략은 이랬다. 우리는 1950년 6월 말 전면 공격해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 봉기를 유발해 남조선 정부를 전복한다. 그리고 인민군은 신속히 남해안까지 내려가서
미 증원군의 조선반도 상륙을 막는다. 길에서 1개월 안에 전쟁을 종결하고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 이상. 그러나 피로올룩진 6.25 전쟁은 김일성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고요하고도 평화로운 새벽 4시 북한의 김일성은 남쪽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다. 동족을, 같은 민족을 살해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서울시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 중심지대에 돌입하여 이승만 괴뢰정부의 소위 중앙청을 비롯하여 서울시청, 검찰청, 방송국, 각 신문사, 교통, 운수, 재신, 은행 등 중요기관들을 차지하였다. 28일 11시 30분 영적 인민군대는 반공격을 개시한 지 단 3일 만에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 당시 북한은 최신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10개 사단을 남침에 투입했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 2사단으로 참전했던 김정석 씨는 배치된 곳마다 쌓여있는 무기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9월 초순경에 함흥에서 열차편으로 원산, 철원, 금화 이렇게 열차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마 금화에 하차해 보니까 그 당시 금화역에는 포탄이 아마 이거는 거짓소리 아니라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남한은 아무런 준비를 해놓지 않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는 전쟁이 터지기 이틀 전 6월 23일 비상경계까지 해제했다는데, 당시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던 장도영 씨. 그 참모회에서 말이에요.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비상경계를 하니까 오히려 더 사기가 제하되고 오히려 더 군립이 해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주말이 되게 되면 좀 휴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또 그때 마치 또 농번기가 되어 오니 말이지. 그 고향에 보내서 말이지. 그 좀 농사도 좀 돕게 해주고 하면은 그 사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가지고요. 6월 23일, 이건 잊어버릴 수 없어요. 6월 23일 24시를 기해서 경계 해제했습니다. 경계 경보까지 해제하고 농사일을 돌보러 갔던 군인들. 무기라도 많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남한 군인들은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는 전차를 파괴할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최신 소련제 T-34 탱크를 242대나 보유하고 있었다. 국군은 급한 대로 8개 사단을 전후방에 배치해 북한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싸움이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나뒹구는 전쟁터. 그 어떤 지옥보다 더한 싸움이 계속됐다. 김일성의 핏빛 시나리오대로라면 넉넉 잡아 2달, 적어도 8월 15일까지는 남한을 완전히 정복했어야 한다. 그런데 정의는 살아있었고 하늘은 평화를 지키려는 한국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전 세계 인민들은 아무 죄 없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UN 참전군에 합류, 전 세계 16개 나라로 이루어진 UN 참전국이 한국 6.25 전쟁에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김일성과 스탈린의 판단과는 달리 미국의 대응은 빨랐다.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시작한 그날 미국의 제의로 뉴욕에서는 긴급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고 북한에 대해 대남 적대 행위의 즉각 중지와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다. 북한이 응하지 않자 이틀 뒤 유엔은 미국을 비롯한 16개 유엔 회원 국가들이 파병을 결정한다. 한국에 있는 유엔군에 참가한 에티오피아 군대들이 무기의 마지막 검사를 합니다. 그들은 전선진지로 출동하기 1950년 7월 말 북한군은 이미 낙동강까지 진출한다. 낙동강이 위험한 상황. 낙동강이 무너지면 남한은 김일성의 손에 들어갈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 계속되었다. 한국과 연합군은 1950년 8월 초 낙동강을 경계로 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 당시 인민군 육사단 중좌로 참여했던 최태환 씨. 그래서 그 한포가 가장 무서웠어요. 그거는 다른 공습 같은 건 얼마든지 말이에요. 여기서 눈을 보니까 피할 수 있는데 한포는 그 보이지 않는 데서 언제 포가 와서 어디 떨어진지 모르거든. 다른 건 피할 수 있지만 한포사기 제일 우리가 공포증 가지고 있었는데 이래 죽고 저래도 죽고 그냥 걸어만 나 살리라고. 그건 뭐 암만 좋게 표현해도 그 도망이지만 우리가 보통 도망했단 말 하기 싫어서 퇴각이란 말 쓰거든. 김일성은 크게 불안해하면서 급히 소련의 군사 고문과 공군 지원을 요청한다. 당시 김일성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옛 소련의 기밀문서 1950년 8월 28일자 스탈린이 남긴 기록이다. 김일성 동무는 미군의 개입으로 전쟁에서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것에 대해 당황해할 필요가 없다. 김일성 동무는 조선은 혼자가 아니며 조선을 도와주는 동맹 국가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군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 조종사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유엔군은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북한 인민군은 북으로 도망가야 했다. 인민군 정치군관이었던 심주일 씨의 증언. 인천 상륙만 한 거 아니에요. 인천 상륙하고 저 동해바다 원선 쪽으로도 약간의 상륙했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낙하산 부대가 평안남도 숙천발에 새까맣게 투하했어요. 그래서 그저 허리를 잘랐어요. 미국의 그 전술에 당한 거죠. 유엔 연합군은 10월 20일 평양을 점령하고 10월 26일에는 일부 부대가 압록강 강변까지 도달한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김일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는가? 북한 인민들의 안전을 생각했을까? 아니다. 김일성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제일 먼저 가족들과 고위급 간부의 가족들만 안전한 중국으로 피신시켰다. 당시 건희 서울 제3보병사단 참모장 김석천의 누이인 김영순 씨. 간부 가족들은 1950년 11월이 조직적인 후퇴식입니다. 전쟁 시기에 11월 후퇴 시기에 그때 우리 간부 가족들은 다 중국으로 그래서 최승희 무역연구소는 중앙희극원으로 그 다음에 만경대 혁명학원은 이통현 고유수로 그 다음에 영화 촬영소는 장춘으로 그 다음에 고아들은 동북 삼성의 각 지방으로 갔고 그 다음에 간부 가족들은 영안현 11년제 중학교, 세환진 또 동령현성 옛날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11년제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뭐
박정의 아들 뭐 딸 무슨 그다음에 박헌영이 딸 뭐 이승엽이 조일명이 자네분들 그다음에 어쨌든 북한의 간부 가족들은 다 우리 학교에 다녔어요. 전쟁 시기도 공부 같이 했어요. 유엔 연합군이 북한의 압록강까지 정복하자 다급해진 곳은 중국이다. 중국의 모태똥은 미국과 국경을 맞댈 경우 중국 혁명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다급해진 모태똥은 1950년 10월 5일 정치국 회의에서 조선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1950년 10월 19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출병 결정문을 하달한다. 명칭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팽덕회.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넌 중국군은 북한의 험준한 산악지역에 잠복한다. 그리고 6일 뒤 국군 1사단과 첫 전투를 치른 중국군은 10월 말 1차 공세를 시작한다. 당시 미군 187 공수연대에서 활약했던 레리 오켄도 씨의 증언. 그들이 공격할 때는 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고지에서 그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고 또 발사하고 계속 발사해도 계속 돌격해왔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으며 마치 일본의 가메카제 특공대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인해 전술이었다. 죽어도 또 몰려오는 중공군들. 1차 공세를 마친 중공군은 11월 6일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 전선에서 모습을 감춘다. 사실은 치밀한 계산에 의해 산으로 숨어든 것이다. 1차 공세 작전 이후 2차 공세를 시작하기 전까지 20일간 모습을 감춘 것. 유엔군의 막강한 공습을 피하면서 동시에 유엔군을 북쪽으로 바짝 유인해 격퇴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중국 팽덕회의 전술은 주요했다. 이때까지도 중국군의 전술을 미처 파악 못한 유엔군은 11월 24일 이른바 크리스마스 공세를 개시한다. 유엔군 사령부는 막강한 공군력과 화력을 보여주면 중공군이 다시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11월 26일부터 상황이 역전돼 오히려 유엔군이 방어를 하는 상황으로 정세가 급변한다. 추수감사절인 11월 23일까지는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던 유엔군은 38선 이북의 거의 전 지역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그 이후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하다 다시 서울을 북한이 점령하고 또다시 1951년 1월 유엔군이 서울을 재탈환하는 전쟁이 계속된다. 1951년 3월 말에는 38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굳어지기 시작한다. 승자도 없고 상처만 남기는 전쟁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전쟁의 승패는 쉽게 나지 않았다. 전진도 후퇴도 없는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은 모두 지쳐만 갔다.
춘계 대공세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국은 전쟁을 계속할 의욕도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상실했다. 이미 많은 희생을 낸 유엔군 역시 더 이상의 피를 흘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중국과 소련의 휴전협상 용의를 타진하기 시작한다. 이 협상에 소련이 반응하면서 1951년 6월 24일 소련은 유엔에서 휴전회담을 공식 제의한다. 당시 유엔 주재 소련 대사 야코브 말리크가 1951년 6월 24일 유엔에서 했던 연설 내용이다. Soviet people believed that as a first step, 양쪽 다 같이 조선반도 전쟁의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그 첫 단계로 교전국 간의 휴전을 하고 쌍방이 38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문제가 토의돼야 할 것입니다. 피해 젖은 전쟁을 끝내려는 진지한 열망이 있다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951년 6월 30일 유엔군도 휴전협상 성명을 공식 발표한다. 스탈린은 마쿠에서 동맹국들에게 휴전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지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스탈린은 휴전 교섭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중국의 모택동에게 떠맡기고 만다. 당시 휴전 교섭에서 김일성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을 뿐 모든 것은 스탈린의 위임을 받은 모택동이 직접 관장했다. 드디어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의 막이 올랐다. 회담 장소는 개성 선주교 부근의 99칸 기와집 내봉장. 그러나 회담은 첫날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당일 북한 측은 개성 부근을 먼저 점령하고 회담 장소로 들어가려는 유엔군 측을 1시간 동안이나 저지했다. 그리고 북한은 휴전 대표라는 표시로 사전에 합의한 흰 깃발 표시를 유엔 측이 항복한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렇게도 오만무리하던 미제가 흰기를 들고 담판장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강대국의 체면도 돌볼 처지가 못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은 2년 가까이 이어졌다. 세계 전쟁사에서도 가장 길게 진행된 휴전회담. 휴전회담이 지루하게 이어졌던 이유는 또 뭘까? 6.25 전쟁을 끝내는 휴전회담이 지루하게 이어졌던 배후에는 스탈린이 있다. 1951년 6월 6일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나는 귀하의 휴전 제안에 동의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전쟁의 종결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조선 반도 전쟁을 통해 중국군은 현대전을 습득할 기회를 얻게 되고, 둘째로는 미국의 트루먼 정권을 압박해 미국과 영국의 세계적 위신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탈린은 국제 무대에서는 휴전회담을 찬성하면서도 모택동에게는 중국군의 현대전 습득을 구실로 계속 전쟁을 강요했다. 휴전 협상 와중에도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회담의 진척을 계속 방해하기도 했다.
1951년 8월 12일 모태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범은 양보를 해서라도 빨리 휴전 협상을 끝내자. 모태똥의 제안에 스탈린은 또다시 단호히 반대한다. 김일성은 전쟁이 장기화되고 주변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지자 직접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호소를 하기에 이른다. 유엔군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조건 하에 빨리 정전을 하겠습니다. 스탈린의 승인 아래 시작된 남침 전쟁은 끝내는 것도 스탈린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 갑자기 사망하고 만다. 휴전을 반대하는 인물이 죽었으니 조선의 휴전은 빠르게 진척됐고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휴전 조약이 체결된다.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 김일성이 일으킨 피해 전쟁이 막을 내린 것이다. 허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괴뢰군은 38선 전선선에 걸쳐 5km 지점까지 불의에 침공하였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아니 될 불행과 고통, 죽음의 날은 무섭게도 들이닥치고야 말았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으로 조선반도는 남과 북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북한은 폭격으로 전체 산업시설의 80%와 농토 4분의 1 이상이 파괴됐다. 남과 북 모두 합쳐 사상자는 무려 500만 명. 거기에다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만 명의 전쟁 고아, 9만여 명의 국군 포로와 8만여 명의 납북자, 1000만여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다. 전쟁이 가져다준 모든 비극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은 남과 북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적대감이 놓인 것이다. 상처뿐인 민족의 비극 6.25. 대체 김일성은 왜 무엇 때문에 6.25 전쟁을 일으켰단 말인가?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누가 봐도 전쟁을 일으키고 패한 책임은 김일성이 져야 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김일성은 오히려 6.25 전쟁 이후 북한의 최고 독재자가 된다. 대체 어떻게 해서 전쟁의 주범이 최고 독재자가 되었을까?